안녕하세요. 예수병원 현장교육 간호사 박예랑입니다. 예수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규 간호사 입문교육 과정 중 수술간호 파트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간호는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간호사의 세심한 판단과 관찰이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수술간호 입문간호 교육을 통해 수술간호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자신있게 환자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술간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꺼내신 다음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수술 전 간호, 오른쪽에는 수술 후 간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학생 때 그리고 실습하면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 내용들을 프리 OP, 포스트 OP 이렇게 해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 중에 수술 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수술 후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골라서 그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써보니 기억이 나시지요. 수술 전에는 동의서도 확인해야 하고 금식 설명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바이탈 사인도 확인해야 되고 아이오도 체크해야 되고 배관과 관련된 간호도 해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작성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작성한 내용들을 한번 바탕으로 오늘 수술 간호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은 알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또 내가 이 부분은 놓쳤네,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간호, 특히 수술 전과 후의 간호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수술 전 간호의 준비부터 환자 교육, 간호 상태 확인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후 간호와 합병증 예방까지 임상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수술 전 간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수술 전 간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술 전 환자 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수술 후 간호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술 후 환자 교육 및 합병증 예방 간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단순히 절차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 간호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간호란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시점부터 수술 후 퇴원 시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간호를 우리가 수술 간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 중에 이루어지는 간호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수술 후에는 어떤 간호를 해야 하는지 수술 전, 후를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전 간호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시점부터 수술대에 옮겨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간호 프리오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 일반적인 간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를 사정하는 것, 그 다음에 환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 이렇게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 수술 위험 요인 사정에서는 주관적인 자료, 즉 환자가 먹고 있는 약,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건강력 등이 포함이 되고요. 객관적인 자료로는 환자에 대한 신체 사정들이 포함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진단적인 검사, 수술 위험 요인 사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교육은 기침, 심호흡, 호흡운동, 사지운동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술 위험 요인 사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평가인데요. 이 초기 평가에서는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환자의 연령, 영양 상태, 과거력, 투약 약물 등을 확인하여 출혈의 위험이 있는지, 감염의 위험이 있는지를 기록하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적 검사입니다. 수술 전 우리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EKG 검사도 하고 수술 중 마취 관리나 수술 후 회복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받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위험도 평가, 즉 OP 리스크 평가입니다.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전신 상태를 종합하여 수술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으로 이 평가를 통해 수술 여부도 결정하고요. 수술 후에 환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수술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수술 위험 요인 사정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전산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먼저 간호사는 간호 초기 평가지를 작성합니다. 간호 초기 평가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자의 기본 활력 징후, 기저질환, 영양 상태, 피부 상태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수술을 하기 전, 또 수술 중, 또 의료진에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의사는 진단적인 검사 결과와 병력, 진단명을 기반으로 수술의 적응증과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료 계획을 사용되게 되고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쓴 이 초기 평가 자료는 서로 공유를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간호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되어지는 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수술 전 간호에서는 다양한 진단 검사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처방에 호흡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검사의 내용들을 통해 수술 중 마취 관리, 출혈, 감염,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본 간호사는, 의사는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치료 계획과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진단적 검사를 통해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다음은 수술 위험도 평가, OP 리스크 평가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약물 이력 등을 통해 우리 과에서는 수술이 필요한데 당뇨가 있으면 내분비내과에서는 이 환자가 수술을 해도 되는지, 또 심장질환이 있으면 순환기내과에서는 이 환자가 수술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랑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협진을 통해 수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현재 창에서 보시면 이 환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진단 검사, 헤모글로빈 A1C 검사도 진행했고 공복 혈당 검사도 진행하고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분비내과에서는 이 환자를 수술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지금 협진 의뢰를 한 거고, 오른쪽 창에서는 내분비내과 담당 의사가 수술 위험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답신을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흡기내과에서는 폐기능과 산소포화도 호흡 능력 등을 평가해 주고요. 순환기내과에서는 심장 기능과 관상동맥 상태 등을 평가를 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리스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마취과 해당 과와 수술 중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마취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환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 간호의 두 번째 핵심, 환자 교육입니다. 환자 교육은 단순히 설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수술 과정을 내가 이해하고 회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술 전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수술 전 금식, 목욕, 제모 이런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에 기침, 심호흡, 사용되는 기구, 통증 관련 교육 등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교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지로 나누는 교육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왜 수술 후에 할 기침, 자세 변경, 통증 조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수술 직후에는 통증이나 또 진정 상태, 피로 등으로 인해서 교육의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기억력에 저하도 생기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교육을 한번 해둬야 수술 후에 호흡이나 통증 조절, 조기 이상 등을 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에 미리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술 전 간호에는 준비 사항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이루어질 환자 교육까지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 교육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아까 말한 투두, 일반적인 준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인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지금은 수술 후에 필요한 환자 교육, How to do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교육 중 기침, 심호흡, 호흡 운동, 수술 후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중 하나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 운동은 폐를 확장시키고 수술 후 가스 교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무기폐나 폐렴 같은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수술 후 24시간에서 8시간 이내는 골든타임이어서 이 시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흡 운동을 시행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침이랑 심호흡인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숨 쉬는 거, 기침하는 게 수술 부위 통증이라기 때문인지 피로도 때문인지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심호흡과 기침을 할 수 있도록 폐가 최대한 확장되도록 반자의 자세를 유지시켜 주시거나 베개나 또 복부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어서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기침하는 방법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강화 폐활량계를 이용해서 호흡 운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화 폐활량계의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게 코치2,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스프로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기구의 공통점은 환자 스스로 들이마시는 호흡량, 흡기량을 눈으로 확인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호흡근의 강화와 호흡 패턴 교정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강화 폐활량계를 이용해서 호흡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스피로미터는 흡기 훈련용 기구입니다.
환자가 들이마실 때 공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고요. 사용할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아서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공이 그래서 지정된 높이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면 그 상태로 3초 정도 유지하고 폐가 분이 팽창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이후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공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과호흡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깊게 들이마실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하루에 여러 차례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에 회복에 매우 도움이 되어집니다. 코치2는 흡기 훈련뿐만 아니라 목표 폐활량을 설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1000, 1500, 2000, 2500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목표량이 뭐 1000ml 아니면 1500ml 정도 눈금을 맞춘 다음에 마우스 입술을 입에 물어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요. 공기 흐름에 따라 눈금이 움직이고 목표선에 도달하면 똑같이 2, 3초 정도 멈춰서 유지합니다. 주기적인 세트로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코치2도 똑같이 시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까지 숨 쉬고 있구나, 내 폐활량이 이 정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구가 없이 심호흡을 하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눈으로 보는 효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강화 폐활량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구들은 처방에 따라 구입하게 되고요. 수술 전에 미리 구입하여 안내해서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자세 변경과 사지 운동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맥혈을 순환에 촉진시켜 심부정맥 혈전증, 즉 DVT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수술 후 아프다고 힘들다고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하지에 고이게 되고요. 그 정맥혈이 응고되어서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이 돌다가 폐로 이동하게 돼버리면 폐색전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24시간 이내 의사의 처방하에 조기 이상과 사지 운동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사지 운동 조기 이상 잘해야지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다니면 어지러울 수 있고요. 낙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자랑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침상 내에서 체위 변경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침상 가장자리에 한번 앉아보시고 제자리에 일어서 보시고 제자리 걸음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병동 내 걷기 운동 해보세요 라고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천천히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조기 이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혈전 생성 형성이 아주 쉽기 때문에 한번 생긴 혈전은 생명을 위협할 수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24시간 이내 조기 이상과 사지 운동이 가능하다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수술 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기 이상이 어려운 환자가 있을 수 있겠죠? 혈전 생성이 그러면 나는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간헐적 공기 압박 장치 IPC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다리에 공기를 주기적으로 주입을 하고 배출하면서 정맥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다리 근육의 수축, 이완을 되는 효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혈류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적용 시에는 먼저 피부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처나 욕창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초기 회복기 환자가 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적용을 하고요.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처방 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튜브가 꼬이진 않았는지 압박이 과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장비 상태와 기구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IPC 이외에도 흔히 알고 있는 항혈전 스타킹 AES, 압박 스타킹이라고도 많이 하죠. 항혈전 스타킹을 착용합니다. 착용 전에는 환자의 다리 둘레를 측정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고요. 너무 크거나 주름진 상태로 착용하면 오히려 혈류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둘레, 종아리 둘레 사이즈를 잘 측정하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착용 후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피부 손상이나 부종을 확인해서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AES, 우리 항혈전 스타킹 제되어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수술 후 환자 교육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증 조절 방법, 즉 PCA 사용 교육입니다. 통증은 단순하게 내가 잠깐 불편한 게 아니라 심박수 증가가 될 수도 있고 혈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고 호흡이 얕아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과 원인들이 생겨서 수술 후에 회복을 많이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때는 어떻게 조절해야 PCA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교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심이나 어지러움,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 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설명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가 되신 환자분들에 한해서만 PC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PCA의 모습이고요. 왼쪽은 다회용, 오른쪽은 일회용이고요. 다회용은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마취과에서 이 기계를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은
환자가 다 사용하게 되면 바로 폐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기 종류에 따라서 회수하거나 폐기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환자 교육과 관련된 프리오피 처방 화면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프리오피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아래 프리오피에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환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보자면 제일 윗칸에 코치2 구입 및 경력. 우리가 호흡 운동을 위해 수술 전에 미리 코치를 사서 교육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처방이고요. 아래에 쭉 내려와 보시면 처치 재료에서 AES 처방과 함께 사이즈까지 처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술 가기 전에 신겨주세요. 혈전 예방을 위해서 항혈전 스타킹을 신을 건데 사이즈는 S 사이즈로 수술 가기 전에 신겨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처방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술 전 간호에서 환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인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는요. 수술 전에 필수 확인 항목 등을 점검해서 환자의 안전한 수술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술 전 간호의 일반적인 내용, 투두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항목별로 되어져 있고 아주 상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의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수술 전의 일반적인 간호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의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회색 칸에서는 환자의 수술 장소, 수술 일자, 진단명, 마취 종류, 그다음에 혈액형이 무엇인지, 낙상고위험, 욕창고위험인지, 삽입관이 무엇이 있는지 환자의 기본 정보를 표기해 두었습니다. 그 아래 간호단위 병동 응급 외래 적혀 있고요. 초록색 시트에서는 간호단위 간호사 항목별로 확인한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옆자리 핑크색 시트에서는 수술실 간호사가 간호단위 작성해서 보낸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수술실 입실하면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는 병동의 간호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이 한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동의서 확인 항목이 있습니다. 동의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요. 수술 동의서는 집도의 주치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절차, 소요 시간, 또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 후 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수술 관련된 동의서들이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혈 동의서, PCA 동의서, 마취 동의서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 수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혈 동의서를 받고요. 또 수술 후에 통증 여부 관련 때문에 통증 시 PCL을 사용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요. 수술할 때 마취를 어떤 방법과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받는 총 4 동의서가 있고요. 수술 동의서, 수혈, PCA 동의서는 수술하는 집도의나 수술과 주치의가 작성을 하게 되고 마취 동의서는 마취과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태블릿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확인하고 있는 수술 동의서, 수혈 동의서, PCA 동의서, 마취 동의서의 실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항목 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술 동의서가 있는가? 수술 동의서는 여기 블럭을 클릭하시면 동의서 창으로 연동이 돼서 이 환자가 동의서를 받았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예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PCA 동의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예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 같은 경우는 루틴적으로 하는 동의서는 아니고요.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처방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서까지 받아놓기로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 처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오피, 개 높이 퍼미션 적혀져 있고요. 보호자 그래서 외과 동의서 받기 전까지 가지 않도록 설명하시고 보호자는 3시에서 7시 사이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작성합니다. 마취과 동의서는 내일 수술실 내려가서 받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방을 통해서도 동의서를 언제 받아야 할 것인지 받을 예정인지를 확인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위장관 준비입니다. 수술 내 위장관 준비로 총 2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 관장인데요. 금식 먼저 보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지고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마취 중 기도 삭관을 하면서 구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기도가 흡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고 물 포함해서 금식 여부인지도 잘 알려주셔야지 환자분들께서 금식이니까 밥은 안 먹었어. 하지만 물은 많이 먹었어. 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위장관 준비의 2번째 관장 에네마는요. 장내 내용물을 제거해서 수술 시 장손상 오염을 예방하고 장내가스를 대변을 제거해줘야 수술 시에 시야 확보가 되어지고요. 장압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처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금식과 관련된 처방이고요.
프리오피 처방 아래 보시면 미드나잇 NPO 수술 금식 적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미드나잇 NPO 처방에 따라서 간혹 수술 전날 8시부터 금식해주세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 환자 준비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편에 있는 관장과 관련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약, 투약, 쿨프랩 5시부터 1리터만 복용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모든 환자에게 쿨프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글리세린 NM 또는 슬라인 NM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관장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관장 후에는 꼭 대변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변의 유무와 장 정결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약을 먹였어, 관장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내에 있는 내용물들이 나와서 수술의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관장하시고 나면 꼭 결과값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수술 부위 준비 및 표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목적은 감염 예방입니다. 피부 표면의 오염물질과 세균을 제거하고 수술 시 절개 부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병원에서는 클리퍼를 사용하여 상모하기도 하고요. 크림을 이용한 제모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2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상모 같은 경우에는 날이 직접 닿지 않게 전동식 클리퍼를 사용하고 피부 손상이 없도록 천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하고, 제모 크림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를 확인하고 도포를 해주신 후에 5분에서 10분은 물수건으로 닦거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주시면, 그래서 클리퍼 사용의 예시가 왼쪽에 보시면 처방에 나와져 있어요. 어브도멘 엔터라리 푸비스 헤어 리무브 위드 클리퍼. 클리퍼를 통해서 복부 전체에 헤어를 리무버 해주세요 라는 처방이 나와져 있고요. 또 크림을 이용한 제모 크림을 이용한 처방은 오른쪽에 보시면 니크린 크림 30 수술 부위의 도포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상모를 하든 제모를 하든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상모나 제모의 기구를 정해서 제대로 수술 부위 준비를 됩니다. 간혹 수술 부위 준비가 잘 되었는지 이런 처방이 나와져 있습니다. 헤어 리무버가 잘 되었는지 수술실 오기 전 확인 바랍니다. 이런 처방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전산으로만 체크하지 말고 실제로 보내기 직전에 환자의 피부 준비할 부위를 보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꼭 직접 확인해 주셔야 누락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수술 부위 표시는 수술 부위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수술 부위 표시는 누가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누가 수술 부위 표시를 하냐면 집도이나 또는 수술 참 의사가 진행을 하고요. 언제, 동의서 작성 시점에 권고하고 있고 수술일 도착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는 집도의 이니셜을 영어로 쓰고 1cm 크기로 동그라미 표시를 그립니다. 간혹 캐스트나 스플린트 드레싱이 있을 때는 가장 근접한 부위에 표시를 해주고 수술 준비를 위해 캐스트나 스플린트 드레싱을 제거했을 경우 즉시 피부에 표시합니다. 수술 표시 대상은 좌우 구분이 되어 있는 손과 팔, 다리 등이 포함이 되고요. 손가락과 발가락, 다중구조, 척추와 같은 다중 수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병원에서 수술 부위 표시에 대한 그림입니다. 수술 부위 표시가 모든 수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미수가인 경우, 치아 수술인 경우, 단일 장기인 경우, 입이나 항문 요도 등과 같이 몸의 중심선에 해당되는 수술, 케모포트 삽입, 환자 거부, 응급수술 등이 있습니다. 미수가인 경우에는 수술 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수술명이나 수술 부위가 적힌 팔찌나 발찌 착용을 권고하고 있고요. 환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럼에도 환자 안전을 위해 수술 부위 표시를 권고하고 그래도 거부한다 하면 수술명과 수술 부위에 적힌 팔찌 또는 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수술 부위가 표시가 필요한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수술 부위 표시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방에도 적어주기도 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서 수술 부위 표시를 불가피하게 동의서 받는 시점을 못하고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수술 부위 표시를 어디다 했는지 확인해야겠다 라고 이 처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술 표시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원래는 단일 장기로 수술 부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단일 장기들이 우리 생각보다 좀 있죠. 자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정확히 표시되었는가에 제외 대상 단일 장기 수술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수술명과 수술 부위에 따라 표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수술 부위 준비 및 표시 항목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모든 금속성 물품, 장신구, 수술복을 착용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 등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전 간호 상태 확인표에 중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술 중에 사용되는 기구들로 인해서 화상과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속성 물품, 특히 여성분들 머리끈에도 요즘에 작은 팁처럼 되어 있는 금속 팁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요.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 기관 삭관 시 기도가 넘어갈 수 있어요. 틀니가 안 빠질 것 같지만 쉽게 빠져서 넘어가서 손상의 위험 등이 있고, 우리 렌즈 같은 경우도 안구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젤네일 같은 경우 요즘에 손톱, 발톱에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꼭 미리 제거를 해주셔야 산소 포화도 측정 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술복 착용 시에는 상, 하의 모두 속옷을 탈의 후 수술복을 착용해 주시면 되고, 예외인 경우는 우리 매일매일 당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환의로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확인표에 다음 항목을 내가 확인을 하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피부 손상 위험 요인 피부 상태 확인 항목입니다.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변과 수술 후 발생 병변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감염 위험 요인도 확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 손상 위험 요인, 피부 상태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단순히 있느냐 없나 이 의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상태,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부위가 어디고 단계가 어느 정도 되고 상태가 어떠한지까지 기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위와 크기, 단계, 상태 확인을 직접 하시고 남겨주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수술 전 투약 예방적 항생제 항목인데요. 수술 중후의 감염을 예방 확인하고 안전한 마취와 수술을 위한 단계로 사용되어지는 항목입니다. 처방에 따라 수술 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 기록 지침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처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왼쪽에 온콜, 수술 전 투약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처방이 납니다. 항생제 처방과 옆에 보시면 AST와 가기 직전 투약 이렇게 기록이 된 약물들은 수술 가기 직전에 온콜로 세포테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요. 똑같이 항생제 처방이 나지만 AST 스킨 테스트 그러면 수술 전에 투약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또 여기에서 스킨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결과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 필요한 물품, 약물을 정확히 준비하고 수술실로 전달하는 기록입니다. 예시 처방과 함께 보시면 왼쪽에 복대, 구슬백 하나를 수술실로 보내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확인표에 보내는 물품, 약품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수술 구슬백 하나, 수성복대 하나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처방에 따라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잘 가지고 갔는지 수술실과 인수인계하는 차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 모두 이 항목들을 쫙 확인했어요. 출발 전에 담당 간호사는 모든 항목이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전산만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다 기록이 됐네, 빠짐없이 기록이 됐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금식은 몇 시부터 하셨지요? 이런 식으로 꼭 직접 물어보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술실로 옮기기 직전에 방광을 비워주는 배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수술 전 처치 및 간호상태 확인표를 통해 모든 수술 전 내용들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잊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의 마음입니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환자 보호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이동 시간 내에 확인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특히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너무 많은 항목들을 내가 혼자 확인하고 하다 보면 너무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간호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연습이 이것도 필요합니다. 걱정이 되실 텐데 잘하고 오실 거예요. 수술 끝나고 뵐게요. 이 말이 환자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서적인 지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환자의 안전과 환자와의 또 신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간호 행위가 될 것이기에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술 전 간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전 간호에 작성했던 내용들과 좀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이제부터는 수술 후 간호로 시작할 것입니다. 수술 후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회복실에서 나와 병동에 입실한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수술 후 간호는 결국은 합병증을 관찰하고 예방하는 간호가 주 업무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병실로 환자가 돌아오면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바이탈도 측정을 해야 하고요. 의식 상태가 괜찮은지, 산소 요구량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수술 부위 상태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배액관이나 거치관들이 있는지, 통증은 어느 정도 되고 PC 여부가 필요한지 등을 회복실에서의 인수인계 받은 사항과 포스트오피
포스트오피 처방을 확인해서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많은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은 관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간호를 함께 포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통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의 합병증인 무기폐, 폐렴은 특히나 정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저산소 혈증 등이 흔하게 생기고요. 이때는 기침, 심호흡을 격려하고 또 폐 확장과 순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술 전에도 우리가 교육을 했지만 수술 후에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이행하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화 폐활량계 사용하셔야 되고 또 흉부 물리요법, 퍼큐전이라고 하죠. 손을 오목하게 해서 좀 두드려줘서 객담을 묽게 해주고 뱉어낼 수 있게 하는 부분, 필요시에 객담제까지 투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환기계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저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빠르고 약한 맥박과 또 차갑고 축축한 피부, 또 소변량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종아리의 통증이나 열감, 부종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활력 징후를 자주 모니터링 해주시고 출혈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에는 IPC, 그다음에 항혈전 스타킹을 적용해 주시면서 수분 공급 유지, 수행량이나 IO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경계에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주로 발견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의식 변화, 수술 부위와 관련된 어떤 신경 부위 손상, 속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압력이 저하되고 한쪽의 움직임이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있고요. 특히 고령자나 중환자 같은 경우는 선망이 올 수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을 피하시고 면밀히 관찰하시다가 평소와 다르다고 하면 바로 즉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장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우심과 구토, 복부 팽막, 장막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수술 후 마취와 진통제 영향으로 장 운동이 느려지다 보니 배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장음이 감소되고 가스 배출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이상이 가능하다면 움직여 주셔야 장 운동도 촉진이 되어지고요. 처방에 따라 물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 제너럴한 다이어트로 점진적으로 빌드업 시켜주시면 만약에 구토가 생겼을 때는 기도 흡인을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비뇨기계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환자분들께서 많이 호소하시는 게 배뇨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와요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정체가 있을 수 있고 요로감염, 신부전 등이 있고요.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방광이 팽만해질 때는 우리가 소변량이 정말 감소되었는지 냄새, 이런 배뇨시 통증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폴리카테터를 가지고 퇴실을 했다 하시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고 자연 배뇨를 촉진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 수돗물 소리 등을 시도해서 자연 배뇨를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수술 후에 우리가 계통별로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수술 후 간호를 확인하는 처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회복실 관련된 처방은 옆에 부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회복실에 난 처방이니 회복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그다음에 병동 포스트오피 오더에서 병동에 따른 처방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보시면 해모박은 4분의 1 프레셔로 해주세요는 회복실이에요. 근데 병동에서는 이 오더 그대로 하지 않아요. 해모박은 3시간 동안 노프레셔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4분의 1 프레셔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오피 처방이지만 회복실 처방과 병동 처방이 구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봐야 하는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만 보면 이제 확실히 구분은 됐어요. 하지만 오른쪽 병동 처방을 보시면 위에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보시면 수술 가기 전 처방이에요. 이게 프리와 포스트오피가 조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방을 내용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 박스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 수술 후 처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방 내용과 처방난 시간 등을 통해 프리인지 포스트 처방인지를 확인하시고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술 전과 후 수술 간호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성했던 내용들과 많이 유사하기도 했나요? 아니면 너무 다르기도 했나요? 그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서 잘 오늘 정리가 되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수술 전 간호의 목적은 결국은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준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수술 전 환자 교육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와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환자들이 이 수술 전 교육에 충분히 참여해야 수술 후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 내용을 통해서 수술의 일반적인 간호의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간호의 목적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에 있고요. 결국 수술 후 환자 교육과 합병증 예방 간호는 환자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술 전부터 수술 후까지 모두 쭉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간호에 많은 절차들이 있는 것 같지만 수술 전후가 연결되어 있고 수술 전에 세심한 준비들이 수술 후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마다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자신 있게 수행하며 예수병원의 신규 간호사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문교육 수술간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